안녕하세요. 멤버십 코스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교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5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델 연산자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합니다. 지난번에 그레디언트까지 공부했죠. 오늘은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대표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표된다고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 앞에서 했던 위치 벡터와 미분 그리고 델 연산자가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대표되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대표되고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대표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델 연산자와 관계된 표현에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오늘 하나 더 추가했어요. 라플라시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델 연산자가 바로 벡터죠. 그리고 이 벡터에다가 무엇을 적용할 수가 있냐면 장을 적용하는데, 장이란 위치 벡터가 독립변수인 함수라고 그랬죠. 그때 그 장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스칼라장이 있고 결과가 스칼라인 스칼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벡터인 벡터장이 있는데, 이것을 델 연산자에다가 스칼라장을 적용시키려면 그냥 하나는 스칼라고 하나는 벡터니까 그냥 적용하면 됐죠. 그것을 갖다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건 결과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벡터 연산자에다가 벡터장을 이제 적용하려면 두 가지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벡터와 벡터 곱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스칼라 곱셈한 거, 이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이버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되고 그 다음에 벡터 곱을 한 거, 이게 그 결과가 이제 벡터인데 이걸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컬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델 연산자와 관계된 것이 델 연산자와 델 연산자를 스칼라 곱한 거, 이걸 라플라시안이라고 합니다. 이 라플라시안을 그래서 어떻게 간단히 표현하냐면 델 덧 델을 그냥 델 제곱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델 덧 델은 무엇입니까? 델 덧 델은 스칼라죠. 그러니까 스칼라에는 스칼라도 바로 올 수가 있고 벡터도 바로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라플라시안에다가 스칼라장을 이제 스칼라장에 라플라시안을 적용하면 그 결과는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장에다가 이렇게 라플라시안을 적용하면 그 결과가 벡터가 될 텐데, 오늘은 이 중에서 다이버전스만 할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좌표계하고는 관계없는 표현들이죠.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추상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대표하려면, 계산하려면 이걸 반드시 좌표계에서 대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우리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로 대표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 한다면 직각좌표계에서 델 연산자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에서 F는 직각좌표계에서 이제 벡터장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직각좌표의 성분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fx, y fy 더하기 z fz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각좌표의 벡터장에다가 델 연산자를 그냥 이렇게 적용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적용하고 가운데다가 스칼라 곱을 했어요. 이 스칼라 곱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작용합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작용하냐면 x햇과 x햇 사이에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미분 기호는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작용합니다. 그런데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x햇, y햇, z햇은 상수였죠. 그래서 그것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fx, fy, fz만 작용하면 되니까 이걸 이제 전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항을 전개한 건 어떻게 될 거냐면 x햇하고 파샬 x분의 파샬 하고 이제 쭉 이렇게 하면 세 항이 이렇게 나오겠죠. 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y 햇하고 파샬 y분의 파샬 하면 두 번째 거가 나오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게 우리 무엇을 이용했냐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상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x햇 덧 x햇, x햇 덧 y햇 이런 것들 중에서 0이 아닌 건 몇 개밖에 없습니까? 3개밖에 없죠. x 덧 햇, y 덧 y, 그 다음에 z 햇, z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요 3개만. 그 다음에 요것들은 이 값은 얼마입니까? x 햇 덧 x햇은 1이고 y 햇 덧 y 햇도 1이니까 이제 요것들 그 값을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셜 x분의 파셜 f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fy 더하기 파셜 z분의 파셜 fz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직각 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았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원통 좌표계에서도 한번 해보겠어요. 원통 좌표계도 그렇게 쉬울까? 네, 원통 좌표계의 될 표현을 우리가 알죠. 될 연산자.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에서 벡터장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자, 로 방향의 성분, 파이 방향의 성분, Z 방향의 성분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원통 좌표계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단위 벡터가 더 이상 상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단위 벡터를 미분한 거 우리 기억해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소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로 방향의 단위 벡터와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는 저렇게 되는데 Z 방향은 아까와 같죠. 이것의 미분을 구할 때 무엇으로 하는 게 좋았냐면 직각 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미분 구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로 방향의 단위 벡터를 로로 미분했더니 어때? 여기 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0이죠. 그 다음에 로 방향의 단위 벡터를 파이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되고 사인 파이가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파이햇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파이햇이 됐어요. 그리고 파이햇을 로로 미분해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햇을 파이로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로햇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요거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 표현에다가 요거 딱 기억하기로 하고 이렇게 써 놓고서 이제 아까처럼 될 연산자를 원통좌표계에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벡터장을 원통좌표계에서 표현한 걸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전개하는데 우리 로로 첫 항을 이렇게 로로 미분하죠. 여기다 미분하면 로 햇도 미분하고 F로도 미분해야 되겠죠. 자, 그걸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0이 아닌 것만 보겠어요. 0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파셜 로분의 파셜 로햇 하는 거 이건 뭐였어요? 그거 0이죠. 그 다음에 로햇은 0이 아니니까 네, 첫 번째 0이 아닌 거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0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어떤 게 0이 아니냐면 파셜 파이분의 파셜 로햇 하면 뭐가 돼요? 요 파이햇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 요게 바로 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건 다 0이고 그 다음에 또 0이 아닌 게 뭐가 있냐면 파이햇하고 요거 있는 거 요게 0이 아닌 거 두 항이 나오겠어요. 세 번째 줄에서는 물론 0이 아니고 요 마지막 줄이 되죠. 마지막 거. 그래서 요것들만 다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 F로에 해당하는 게 두 항이 있죠. 이 두 항을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항이 로분의 1 파셜 로분의 파셜 로 곱하기 F로에서 앞에 걸 미분하면 첫 항이 나오고 뒤에 걸 미분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원통좌표계의 라플라시아는 한꺼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좌표계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구좌표계의 될 연산자 이렇게 되고 구좌표계에서는 벡터장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로햇 FR 더하기 세타햇 F세타 더하기 파이햇 F파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역시 단위 벡터들이 이제 위치에 의존하죠. 그래서 단위 벡터들이 위치에 의존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하는 거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을 해봤어요. 미분을 해봤더니 R 햇을 R로 미분하면 R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세타 햇을 R로 미분해도 0이죠. 그 다음에 파이 햇을 R로 미분해도 0입니다. 그런데 세타로 미분한 경우에는 0이 아니죠. 그래서 R 햇을 세타로 미분하면 세타 햇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타 햇을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R 햇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 햇을 세타로 미분하면 파이 햇에는 세타가 없죠. 그래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파이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파이로 미분하면 여기에 사인 세타가 있어가지고 사인 세타 파이햇이 됩니다. 그리고 네, 세타 햇을 파이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파이햇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햇을 파이로 미분하면 이렇게 두 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요것만 써먹어서 여기다 다시 이렇게 쓰겠어요. 자, 처음 두 개 있고 우리 5개 0이 아닌 거 여기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 아까처럼 쭉 전개를 하겠어요. 이렇게 쭉 전개를 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세 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줄이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뭐 쭉 그냥 전개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0이 아닌 건 어떤 게 될까? 저 첫 줄의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파셜 R분의 파셜 R 햇 이거 0이죠.
두 번째 항만 r hat, dot, r hat 요것만 0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0이 아닌 거 하나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는 어떤 거 0이 아닌 거 있냐면 여기서는 쭉 봐가지고 요거 하나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어요. 아,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0이 아니게 되겠어요. 이게 세타헷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는 어떤 게 0이 아니냐면 요게 0이 아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요거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그 단위 벡터를 미분한 걸 뭘 써먹어야지 되냐면 보니까 0이 아닌 것 중에서 파셜 세타분의 파셜 r햇을 써먹고 그 다음에 파셜 파이분의 파셜 r햇을 써먹고 그 다음에 파셜 파이분의 파셜 세타햇을 써먹었죠. 그래서 그거 세 개만 남기고 다시 또 이제 써보겠어요. 아,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요것도 이제 0이 아니네요. 요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세 개를 써먹었으니까 그거 세 개만 여기다 남겨놓고서 좀 위에다 이렇게 남겨놓고 이걸 다시 한번 보고서 0이 아닌 걸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FR이 있는 거 요거 두 개가 있죠. 아, 세 개가 있죠. FR이 있는 거 이거 좀 나중 두 개는 R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타만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합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구좌표계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구한 그레디언트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좌표계별로 정리하면 자, 우리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델 연산자에다 그냥 U만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네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원통좌표계에서는 조금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아주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그레디언트는 어떤 스칼라장이 가장 빨리 변하는 방향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그러면 다이버전스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이제 알고 싶어요. 이 다이버전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수학에 나오는 다이버전스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좋습니다. 다이버전스 정리는 수학에서 나오는 정리인데 이건 수학으로 바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는 우리 물리에서는 보통 수학 문제 증명할 건 다 수학자들한테 맡깁니다. 우리는 그냥 사용하기만 되겠어요. 단 사용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되겠죠. 자, 그 의미 알기 위해서 우리 새롭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벡터장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벡터장은 벡터장 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치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표현하고 중력장을 중력장선으로 표현하듯이 모든 벡터장은 그 벡터장을 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벡터장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 벡터장을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벡터장 눈으로 직접 알 수 있게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 이걸로부터 벡터장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벡터장은 벡터이기 때문에 어떤 한 점에서 방향과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방향은 바로 그 벡터장선 어떤 점에서의 벡터장의 방향은 벡터장선에서의 접선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벡터장선을 그렸을 때 벡터장의 크기는 이 벡터장선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벡터장선이 촘촘하게 그려진 곳은 벡터장의 크기가 크고 듬성듬성한 곳은 벡터장의 크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두 점을 비교한다면 여기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를 비교한다면 어디에 벡터장 F의 크기가 더 크겠습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보니까 네, A가 더 촘촘하니까 A에서의 F가 B에서의 F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면을 벡터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면을 벡터로 표시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면 벡터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 벡터 S가 있다면 그 면을 갖다 이렇게 그리겠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 그 면 벡터의 방향은 면의 평행한 방향이면 방향이 여러 개 있어요. 면을 대표하는 하나의 방향은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면 벡터의 방향은 면의 수직한 방향이 되고 크기는 면의 넓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면의 넓이를 크기로 하고 면의 수직인 방향을 방향으로 하는 벡터를 면 벡터라고 하는데 어떤 면의 수직인 방향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해서 한번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으면 그걸 계속 끝까지 플러스 방향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그래서, 면 벡터가 있으면 면 벡터의 크기가 S고 방향이 N이면, N 햇이면 SN 햇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면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폐곡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폐곡면에서의 면의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면, 폐곡면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면 벡터를 구했고, 그 다음에 벡터장을 선으로 구한 벡터장 선을 정의했으면, 우리 무엇도 정의할 수가 있냐면, 벡터장 선속, 벡터 필드 플럭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장 선속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벡터장 F가 있고, 그 벡터장 F가 어떤 면을 지나가는 선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면이 주어지고, 그 면을 지나가는 선속이란 바로 어떤 거냐면, 그 면에 그린 벡터장 선이 지나가는, 선속하면 다발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장에 놓인 면을 지나가는 벡터장 선의 수에 비례합니다. 요거 비례한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비례하게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벡터장이 있다. 근데 여기다 면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게 몇 개입니까? 6개죠. 그래서 이 그림의 경우에는 이때 벡터장 선속을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일한 벡터장의 경우에는, 균일한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장의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는 경우예요. 그래서 균일하면, 이렇게 벡터장이 이렇게 균일해서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는데, 거기에 어떤 면이 놓여 있으면 그 면에 대한 선속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장은 F고 면은 S다. 그러면 선속은 어떻게 되냐면, 벡터장 F가 이렇게 있고, 벡터장의 면 벡터는 S, 이렇게 수직인 면이죠. 그리고 그 사이각이 세타라고 하면, 그때 선속은 F.S,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려면 스칼라 곱한 수밖에 없죠. 그래서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 fs 코사인 세타는 무엇과 같으냐면 그 벡터장을 통과하는 벡터장 선의 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가 90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가 90도면 통과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는 0이죠. 그런 것처럼 코사인 세타가 90도이면 그게 1이 돼서 0이 돼서 90도일 때는 하나도 없고, 세타가 0일 때가 벡터장 선속이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벡터장이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선속을 구할 때 F.S 했는데, 균일해야지, 같은 값이어야지 F 하나 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균일하지 않으면 F 하나 값이 정해지지 않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면을 잘게 나눕니다. 면 어느 정도로 잘게 나누냐면 DS가 될 정도로, 면이 미분이 될 정도로 잘게 나누면 그때 그 미분에서는 벡터장이 안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DS를 통과하는 벡터장 선속은 어떻게 되냐면, 작은 거기 때문에 D 파이 F 이렇게 썼어요. 이때는 DS에다가 그 작은 면적소에서의 벡터장을 곱하면 되겠어요. 이때는 안 변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변하는 인근 거 다 합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면을 통과하는 선속을 구하려면 요거를 적분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 주어진 면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게 좀 밑에 아래 첨자 S를 쓴 겁니다. 그래서 F.DS, 요거 DS를 통과하는 선속을 전부 다 더하면, 그러면 주어진 면을 지나가는 선속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해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폐곡면이란 말을 하나 했었는데, 이걸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폐곡선이란 뭐냐? 끝이 없는 선입니다. 선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모양은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폐곡선이 되겠어요. 그럼 폐곡면이란 뭐냐? 가장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없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모양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폐곡면이라고 할 텐데, 다이버전스 정리는 바로 이런 폐곡면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버전스 정리를 말로 할 것 같으면, 공간에다가 내 마음대로 폐곡면을 하나 그려. 아무렇게나 그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벡터장의 총 선속을 구합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벡터장 선의 수를 다 세면 되죠. 근데 이때 부호를 붙여서 셉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선은 플러스고 안으로 들어가는 선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총 선속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구하냐면, 그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 안에서 다이버전스 F를 적분합니다.
이거는 그냥 부피 적분이에요. 그 적분하는 값을 F라고 하면 다이버전스 정리란, 이건 항상 성립해요. 다이버전스 정리는 뭐냐면 바로 그 총 벡터장 선속은 다이버전스를 그 부피에 대해서,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에 대해서 적분한 값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다이버전스 정리고, 이것은 수학에 나오는 정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정리를 다시 한번 말하면, 벡터장 F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먼저 무엇을 구해요? 아무렇게나 폐곡면을 그려가지고 그 총선속을 구했죠. 총선속은 어떻게 구한 것입니까? 벡터장을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분한 거죠. 이렇게 면적분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은 폐곡면의 내부의 부피입니다. 이 부위는 S로 둘러싸인 부피에서 뭘 하느냐? 부피 적분을 하는데 무엇을 부피 적분해요? 다이버전스 F의 부피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F라고 놓으면 다이버전스 정리는 총 선속이 F하고 같다는 것인데, 이거를 적분꼴로 그대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벡터장을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분한 것은 그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F를 부피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외우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물리를 하면서, 우리 지금 고급 물리죠. 고급 물리하면서 어떤 벡터장에 대해서 면적분한 것이 나오면 그걸 바로 부피 적분으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부피 적분한 게 나오면 바로 면적분으로 바꾸고 싶어져요. 이 다이버전스 정리를 쓸 것 같으면, 사용할 것 같으면 뭐든지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리가 성립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증명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복잡하게 여기서 반복할 게 없고, 누가 한 거예요? 이건 수학으로 증명되는 항등식이에요. F가 어떤 조건만 맞으면 되냐면,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적분은 그냥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적분은 할 수가 있는데, 미분을 하려면 미분 가능해야지 됩니다. 미분 가능이란 어디냐면 부드럽게 연결돼 있어야지 되겠어요. 만약에 뾰족하면 어때요? 어느 쪽으로 미분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분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뾰족한 게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함수면, 벡터 함수면, 벡터장이면 항상 성립하는 정리가 다이버전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이버전스 정리를 가지고 다이버전스 F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한번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정리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다이버전스를 부피에 대해서 다 적분했더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지금 다이버전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요거죠. 자, 그랬더니 그게 뭐하고 같아요? 그걸 둘러싸는 면을 통과하는 그 벡터장 선속과 같다고 그런 거죠.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버전스 F가 0보다 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야지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벡터장이 여기서 바로 그 점 FR에서 벡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장 F의 소스다, 공급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장의 다이버전스가 0이 아니고 0보다 크면 이건 소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다이버전스가 0이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점에서 여기가 0이면 벡터장이 생기거나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벡터장 선속의 수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평행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고, 구부러져 있더라도 이것의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왼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클 때는 그 점에서 지금 새로 생겨났죠. 생겨났는데 요거는 생겨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0보다 작으면 어떠냐? 이게 여기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싱크다라고 부릅니다. 싱크는 마치 세면대에서 물이 쏙쏙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0보다 크면 소스, 0보다 작으면 싱크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델 연산자와 관계된 거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레디언트 배웠고 다이버전스 배웠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그레디언트는 뭐였습니까? 여기 스칼라장 UR이 있으면 그레디언트 U라고 하는 것은 바로 R인 곳에서 스칼라장이 가장 빨리 변하는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이버전스 FR이 있다면, 여기 이제 벡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R, 위치 벡터가 R인 곳에서 벡터장이 생겨나면,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고, 없어지면 다이버전스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위치, 생겨나는 위치를 벡터장 F의 소스라고 하고, 없어지는 위치를 벡터장 F의 싱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잘 알게 됐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고급 물리학 할 때는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그 개념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고급 물리학을 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 물리학의 멤버십 코스 5번째 Mathematics for Physics 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컬을 이제 컬이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고 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는 걸 배우겠습니다.